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회입니다. 그러네, 정말. 예, 아침에 우리 더문캠의 로고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 오셔서 처음으로 그 언론 앞에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로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이 특검 연장을 불허했던 이 이제 황교안의 발표 때문에 그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또 그래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 오신 김에 또 같이 모시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얼떨결에 또 오셨는데 이 선수하고 일한다는 재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거나 아무 얘기나 시작해도 뭐든지 다 얘기가 된다는 거. 근데 참 우울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거부하리라고 짐작은 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권한대행이 누구의 권한대행입니까? 그렇죠. 조사를 받는 그렇죠. 당사자인 박근혜 권한대행인데 너무 뻔한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협조를 하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또 조사를 받는 사람이 조사를 전혀 받질 않고 뭐 대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뭐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고 이게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검찰보다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청와대나 이 정부가.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마지막 날까지 온갖 법을 다 검토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니 어느 육법전세에 뭐 특검을 연장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대목이 나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뻔한 답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조롱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연장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들은 게 세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뭐 찬반 시위가 오가고 있다. 그것도 뭐 뻔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 이건 이분들이 제가 볼 때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 니네가 신경 쓸 건 아니지 그건. 아니기도 하지만 조기 대선에 자기 측에 악영향을 미치죠. 아니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한 당사자가 있는데 조사에 뭐 대면에도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고 그래놓고 뭐 국민을 무슨 허수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사 받는 신용만 내다가 결국 끝에 가서 조사 좀 본격적인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수용을 거부해버렸다. 그다음에 맨 끝에 든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안보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북한의 안보 위협은 언제까지 써먹을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페북에다가 그 기사 나온 거를 링크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 따옴표를 양쪽에 딱 넣고 황교안 너마저도 브루투스 너마저도 제가 황교안 너마저도 북풍이냐 제가 그걸 써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에 황교안 그 대행이 정치가였다면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사람이 대선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 대선을 나가느냐고 물어봤을 때 안 나간다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 지지율을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겠죠. 20%만 넘으면 분명히 그 용기를 내겠죠. 그런데 뭐 오늘 이 사건으로는 다시 재선각에 한 2, 3%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죠 또 보수에서는 또 결집을 할지도.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치가라면은요. 제가 보기엔 이거 특검 연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오래 하다가 망하는 케이스인데 뭐 법을 잘 아니까 근데 뜸들이다가 결국은 밥을 못 먹을 밥을 만드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그 기자에게 말미암아 그 수용을 안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꼼수죠. 없으면 또 이상한 짓 한자락을 깔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일정이나 또 뭐 조기 대선 시작되면 그 일정으로 볼 때 새로운 특검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뭐 장고 끝에 실수한다는 말처럼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생각 끝에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네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모시던 사람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절대 잘 모시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분노케 하면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이 그 기반이 아직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반이 그나마 15% 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이런 결단을 내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은 그 박근혜 쪽 라인에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원래 지시를 받던 분이니까. 그 지시가 지금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라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제 정부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라인과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였겠지만 이 여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공천권이나 뭐 여러 가지 이들을 자기가 쥐고 이걸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20대에서 그 공천권 때문에 새누리당이 폭망을 한 거죠. 네. 언제든지 자기네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은덕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업으로 관련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부터 최순실 차은택을 파헤칠 때 이미 교문위에 있는 그 국회의원 중에서 몇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그 김종 차관하고 그 관계까지도 아주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아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라인과 청와대는 뭐 거의 다 사람들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라인이 뭔가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이 교수님께서 기가 막힌 제목을 지어주셨습니다. 황교안의 제사상, 황교안이 차린 특검에게 차려준 제사상. 특검에게는 안 해도 돼. 그냥 특검에게인가? 아, 황교안이 차린 특검 제사상. 네네. 황교안이 차린 특검 제사상. 무슨 뜻일까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걷어차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사상을. 뭐죠? 그 제사상은 죽지도 않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건가? 특검의 제사상이죠. 특검의 제사상. 특검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근데 그걸 사실은 옛날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도 않고 차버렸나? 그 아버님은 옛날에 상을 많이 엎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옛날에 사건들이라는 건 뭐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졌으니까요. 삼선개헌 때는 뭐 그때마다 좀 체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별관에 몰려가서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손으로 주먹으로 가게를 시키고 다 도망가고 이제 그랬었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낭만이 있던 시대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삼선에 성공하고 나니까 얼마 안 가서 유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귀찮다는 거죠. 참 겁도 없었어. 네. 지금이랑 똑같아. 네. 오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체육관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유신 선포하고 나자마자 이제 반대 성명들이 나오고 반대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긴급조치 1호를 약 2호, 3호, 4호 해서 쭉 발표하는데 그게 다 사람 잡아넣는 거였죠. 그때 다들 잡혀 들어가서 고생들 하신 분들이 뭐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투쟁들을 했고 거리로 나갔고 했는데 지금은 참 이게 어정쩡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촛불이 100만씩 움직여도 끄떡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또 무슨 맞불을 지핀다고 태극기 왜 그분들이 태극기를 그렇게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쇼 코미디. 코미디가 되는데 저는 어제 오후 늦게부터 그 이제 국회의원들 카톡에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뭐 국민의당이 어디 갔죠? 어제 총리 공간에 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로텐더홀 뭐 이렇게 나눠서들 시위를 하고 뭐 밤을 새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지금 부르면 나가겠다. 초선들이 주로 했는데 그 시간에 뭐 누가 결정을 내려서 나와라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웠지만 저도 나오라면 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였던 의총을 앞으로 당겼죠. 10시에 했는데 되게 비장했습니다, 사실. 그 9시 반에 황교안 대행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10시에 우리가 의총을 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들 이 속상하고 막 그 좀 이렇게 막 의기가 넘치는 분들은 막 참느라고 막 살이 생긴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신중하신 분들은 또 계속 신중하고 근데 난 그 김성애 보좌관한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 이럴 때 국회의원들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원내에서 결정하고 그래서야 움직이는 겁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모일 땐 안 모이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때. 원내 지도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겠죠. 그럼 예. 지도부가 나가라 그러지 나가고 지도부가 하라 그러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뭐 각자 하셔도 저 되는데. 몰라서 묻습니다. 예, 각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보좌관이 못하게 하잖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골치 아프다. 그런데 이게 허탈한 것이요. 이 정권이 그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 입법 기관이니까. 그래서 전 법꾸라지라는 말은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뭐 김기춘, 우병우 지금 이 권한대행 이 양반도 검사로서 오래 재직했던 사람이고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국민 정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법 좋아하다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계속 법을 이리저리 검토하고 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곧 들어갈 사람이나 다 법 잘 알아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국민들이 저 사람들 좀 안 잡아가나 할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이 건도 똑같죠. 계속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뭐 법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더니 결국은 법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건드리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건드리는데 국민들이 인내심이 많은 것 같지만 국민들이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사람들이 조금 그 국민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어디서 나왔고 특검이 왜 생겼고 이런 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특검이 처음 시작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사람이 당사자인데 그러고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한 조사 결국 조사다운 조사는 못한 거죠. 주변만 건드리다가 만 건데 결국에 그런 시점에서 연장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건 뭐 나오지도 않고 조사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뻔히 지금 우리 그 자유한국당 하는 것들도 보면은 좀 후한무치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바로 그 이 국정농단 직전까지도 뭐 전혀 아닌 척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김종 그 차관이나 이 문체부 쪽에 그 사람들 그렇게 편을 들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도 무슨 굉장한 뭐 소신이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태극기 들고 이 시청 앞에 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들을 정말 뭘로 아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갖고 언어를 갖고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많은 그물이 있는지 그 구멍이 있는지 몰라요. 우선은 그 미묘한 인간의 행위나 그 이 역사나 이런 데서 이제 쭉 보면은 사람이 희로애락 네 가지 감정으로만 구별할 수 있나요? 그쵸?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음식은 쓴짠 신단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언어로 갈 수 없는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너무나 그 미세한 그런 다른 그물이 있다는 거죠. 언어를 넘는 뭐 우리 이제 무슨 현상 철학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림과 언어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요새 들어와서 제가 헌법 조항을 읽어보고 지금 법 얘기들을 하면서 어디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요 거기서. 근데 그거 없어요. 거기서 똑바르게 그 특검을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요. 해석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오늘도 그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대형 로펌에 한번 물어보지. 옆에서 저는 너무 그런 얘기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변호사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법 위의 상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 안 되면 무조건 이 소송을 걸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마치 무슨 사법이 입법 위에 있는 것처럼 돼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검은 연장하기로 되어 있었고 연장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책상에 앉아서 야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완결성이 있는지만 알아봐. 그래서 알아보니까 완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해서 완결성이 있는데요?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펌에 가서 물어보면 돈을 5천만 원 주고 이게 완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럼 완결성이 있다 그럴 거고 누가 6천만 원 주고 가서 완결성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럼 또 증명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치가 이 말씀하신 대로 맞부딪히면서 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모든 것을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전문가가 재단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하는 건 좀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법과 상식 앞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서 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 얘기를 꺼내면 우리는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이거 뭐야 도대체. 여기 앞에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길이 있고 우리가 가려는 목표가 저기 보이는데 내비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내비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내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에 논두렁에 서가지고 이게. 아니 뭔지 몰라 진짜. 특별 검사라는 제도는 보통 검사보다는 좀 힘이 있고 참나. 보통 검사가 못하는 일을 하려고 특별 검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 특별 검사가 조사 대상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증거에 인멸하도록 가만 레벨을 두게 만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이게 무슨 법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이해도 잘 가지 않고. 이게 이거야.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 또 할게요. 이 내비에 없다고 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도에 안 나와서 이건 없는 거다고 덮은 거예요 지금.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저기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저는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렇듯이 저는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지금 황교안이 오늘 내린 이 결정 때문에 아마 자기의 더 큰 꿈이 있었다면 그 길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이죠. 예, 여기서 놓쳤어요. 지금 저 사람은 이 자기가 평생에 그들이 무슨 영예를 꿈꾸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미 저 사람의 정치예요, 행정이에요. 저 사람은 그 자기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예, 뭐. 자기의 그 모든 이제 꿈은 여기서 물거품 같이 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거,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고, 그 현재 탄핵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짜가 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일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나면 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바로 선거에 들어가야 되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제부터 말하자면 싸움은 길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하는 저쪽의 대응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여당은 하고 저 자유당을 여당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야사당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여당인지 아닌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그런데 어쨌건 여당임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권한대행 측에서 그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존중한다고 바로 받았어요. 걔들은 원래 뭐 글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짜고 한 거죠. 뻔한 자기들이 거지만 네. 또 그 야사당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하고 하는 정황인데 이게 참 전국이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자유당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태에 책임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웃기는 건 처음에는 이 사건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성하는 잘못했다 그랬죠. 기색도 좀 있고 완전 다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지금 반성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뭐 촛불 시민들을 매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후한무치한데 이게 정치란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에 대한 회의마저도 들어요. 저는. 그래도 반성할 줄 아는 게 사람인데 이게 반성을 좀 하는 척 하다가 공격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야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치를 맡겼단 말인가 우리가 정부의 운영을 맡겼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가 막히고 허탈합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에 우리도 똑같은 태극기를 들고 PR을 구별 못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은 같은 시간에. 미국 국기도 들고 나옵니다. 미국 시민들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기 뭐 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있겠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 미국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 자기 저기 집 앞에 마당 안에 성조기를 이만한 파이프를 커다랗게 높이 올라간 그런 성조기를 꽂아놓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는 저는 태극기가 더 그리울 것 같은데 그 미국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기 들고 나온 사람들은 뭐죠? 어떤 사람들이죠? 미국에 친척이 사는지 뭐 그럴까? 그리워 애가 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중졸학력에 단신 월남에서 한국군 자원 입대해서 이제 별까지 다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이제 일단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50년대 60년대 미국이 도와줬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육군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없이는 본인의 존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직하고 고든 분이셔서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쿠데타에 반대하시다가 결국은 이 잘리셨는데 예, 해임되셔서 그 뒤로 이제 야인 생활 하신 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한미 동맹이 훼손되면 북한한테 크게 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거꾸로 오히려 진보 진영은 북이라는 걸 하나의 어떤 그냥 정치 세력으로 보는 반면에 보수적인 분들은 북이 아직도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생각해서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한테 당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러보신 분들이라 그래요. 미국에게 지금 우리가 우호적인 사인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저는 어쨌든 이 태극기를 들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우국지사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태극기가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태극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고등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되기 전에 3월 1일 같은 때는 우리 지지자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태극기를 가서 줄 서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우리도 일당 못 받나요? 일당까지는 안 줄 것 같아. 우리 조직이 없어가지고. 근데 받아서 같이 흔들고 아니면 우도 좀 하고 그 싸움도 좀 나고 거기서 응? 자기들끼리 뭐 이랬으면 좋겠어 저는.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우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미국에서 공부됐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은 미워할 수 없는 나라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기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미국이 참 그 세계 경찰 국가로서 뭐
그 싫은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 카네기 락펠러에 의해서 시작되는 기부 문화 이런 걸 보면요. 몰랐죠. 참 정말 그 놀랍고 부럽고 이런 네. 나라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들고 나오는 태극기는 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은 아 이게 미국의 뜻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설마 하는 저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지금 촛불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뭐 이 대통령을 보호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왜 미국 태극기라고 그렇게 웃기네. 성조기를 왜 들고 나와서 그게 정말 그 사대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창피하고 그게 해외 뉴스에도 나가고 외국에서도 볼 텐데 저 사람들 자기 나라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대립하는데 미국 국기는 왜 저러고 들고 나오나 할까봐 창피합니다. 우리 오늘 제사상 얘기 나온 김에 또 우리 음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제사상에 또 룰이 있잖아요. 홍동백서. 홍동백서를 하잖아요. 그 빨간 것은 동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좌우로 하면 돌아서면 좌우가 바뀌잖아요. 대단한 역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네. 너무 그 유교식 문화에 우리가 그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음식에도 그래도 좌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그 음식에도 좌파우파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제사상이 아니고도? 아니고요. 오. 그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음식의 양극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또 뭐지? 음식의 민주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런 이야기 좀 재미나다. 하죠. 네. 음식의 양극화는 지금 한마디로 슬로우 푸드 와 패스트푸드 또는 메가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슬로우푸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연전에 우리나라에 국제 그 슬로우푸드 협회 회장이 왔을 때 제가 만난 적도 있고 뭐 식사를 같이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패스트푸드라는 게 그 효율성만 따지고 빨리 준비해서 뭐 그러니까 재료들도 제대로 된 재료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냉동도 많고 또 뭐 그 유기농으로 키운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화학 비료도 쓰고 뭐 한 여러 가지 그런 재료로 만든 걸 갖고 대충해서 먹는다. 언젠가 우리나라 TV에서도 방영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유명한 그 베스킨 라빈슨 그 아이스크림 회사 자손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자기 아버지가 그거 먹다 죽었다고 그러고. 진짜요? 뭐 아주 완전히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네.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예.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메가푸드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슬로우 푸드는 그 제대로 농사져서 뭐 양이 적더라도 화학 비료 쓰지 말고 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자. 또 슬로우 푸드 운동 중에 하나는 지역 음식을 먹자. 슬로우 푸드의 반대편에 있는 패스트푸드나 메가푸드는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먹듯이 이제 그런 건데 거기서 요즘 한 걸음 더 나가서 음식 좌파 우파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음식 좌파는 바로 그 내 몸을 생각하고 유기농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서 또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식단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이 좌파고 뭐라도 배만 불리면 된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겠는데 뭐 우선 배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게 음식 우파라는 거죠. 그래요. 그 우파는 거기서도 우파는 나쁘네.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좌파의 논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슨 질을 말씀이냐면 추구하고 양을 추구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에선가는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뭐 유기농 따지고 무슨 뭐 슬로우 푸드 따져서 되겠느냐. 그 사람들은 뭐라도 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 교수님 같으면 식도락가는 그러면은 완전 좌파시네요. 좌파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저도 합니다. 전 누가 저보고 미식가라고 그러면 저는 잡식가라고 그러고 저는 또 가성비를 좀 따지기 때문에 아주 뭐 순수 좌파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음식 좌파는 중산층 이상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자, 음식이 모자라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음식 우파의 논리도 좀 받아들여야 한다. 뭐 지금 뭐 유전자 변형한 거라도 배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죠. 야, 그 음식에 좌우가 왜 붙었나 했더니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음식 좌파.
또 이제 음식도 민주화야 되어야 한다는 음식 민주화? 말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우리가 일상으로 뭘까요? 겪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상사하고 부하들이 어디 식당에 가면 상사는 제일 빨리 되는 건 뭐예요? 그다음에 그걸 다 통일해야 돼요. 아, 우리 그렇지는 않는데.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져서 좀 옛날 아직 같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어디 가서 식당에 상사가 가서 곰탕 그러면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기만 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상사나 뭐 오너들 중에 자, 난 짜장면 먹을래. 마음대로 시켜. 이런 경우가 더 있죠. 나쁘지,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먹게. 근데 그런 게 이제 막 좀 뭐 우스갯소리에 음식 민주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요즘은 근데 많이 민주화됐죠.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어디 식당에 가거나 하면 눈치 안 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딱딱 시키고. 여의도는 뭐 거의 뭐 29,000원이 이제 균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에요. 여의도만 유별나게 좀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여기는 서로 밥을 사주고 얻어먹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법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들 눈치를 보더니 요즘은 조금 무뎌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또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데로 또 한번 빠져 삼천포로 한번 가보는데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게 대기업의 구내 식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외식 산업이 절대 크질 못한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 대기업에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길을 건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효율성만 중시하던 사회니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제가 옛날에 어느 큰 대기업 그룹의 CEO하고 밥을 먹는데 저를 앉혀놓고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식당 가서 이것저것 따지는 놈들은 참 미친 놈들이야. 밥은 가장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때우는 거지. 근데 그 양반이 그때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그러시죠 왜 속으로 그 뭐 식사 자리에서 싸움 날까봐 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야 지금. 저는 속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23살 때 첫 직장으로 이제 현대를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에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 군포에 있다가 그 점심시간 땡 하면 밥을 줘요. 영양사가 있고. 근데 그 현대 빌딩에서만 김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귀한 친구들이 그 현대에선 김 준다고 점심 때 식권 얻어갖고 우리 갖고 있으라 그래서 와서 밥을 먹으러 많이 왔었는데 현대가 그 당시에 밥을 참 잘 줬어요. 노무자들이었어. 거의 다 노동자들이고 공장 사람들 많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땡 하면 나갔으면 이미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밥을 얼른 먹고 이 식반에다 밥을 먹고 뭐 하게요 그다음에? 다 자요. 그 잠이 모자라던 시절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때 우리는 8시 출근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군포에 제가 생활을 했는데 8시 출근인데 7시 40분에 그 군포역에 내리는 그 군포역에 버스가 나오는데 7시 40분까지 와야 그걸 타야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못 타고 들어가면 자기 돈을 들여서 택시를 타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1호선 전철을 타고 군포역에 내려서 늦어도 7시 40분 전에는 거기를 와 있어야 돼. 그럼 몇 시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새벽같이 나오고 12시에 밥을 먹으면 다 이것저것 어떤 데는 이제 의자에 앉은 채로 그렇게 자는데 제가 가서 거기서 판을 또 바꿨잖아 제가. 그래서 점심 얼른 먹고 그 바로 문 앞에 좀 걸어 나가면은 철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넘으면 복숭아 맛이 있었어요. 근데 봄에는 딸기를 팔고 딸기 받치고 이제 철이 되면 복숭아 맛이었는데 참 맛있었던 과천 바르고 위에 넘어가니까 그 동네가 과일이 맛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실이랑 이 젊은 남자들 전부 다 제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은 포도가 나올 때까지 항상 밥을 먹으면 건너가서 우리는 거기서 과일을 사 먹었어요. 그때도 제가 바람잡이를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은 점심은 특히 때우는 거고 그리고 점심은 공짜로 식당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학들도 보면 안에 구내 식당이 보통 3,500원에서 4,5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제 직영으로 하는 데는 3,500원에서 4,000 이전이고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면 4,000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6,000원짜리까지 있고 그런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메뉴라든지 식문화들이 우리가 발달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기업들이 안에다 식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것이 그 기회를 잃었대요.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나와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편일률적 또 식사를 그렇죠.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식사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전국이 이렇게 된 것도 식사 탓도 좀 있습니다. 거기도 무슨 말씀이냐면 식사 정치라는 게 있어요. 뭐 정치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밥 먹자.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도 좀 하자 이런 건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식사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혼밥을 즐겼다는데 요즘 젊은 애들 그 유행을 타서 그런 건지 혼자 밥 먹는 게 혼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식사 자리에 여야 정치인들도 좀 초대하고 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했으면 소통이 좀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게 문제의 발단이 아니냐. 근데 이게 식사라는 게 소통의 수단도 되고요. 뇌물도 됩니다. 이 조선시대에 보면 잡채상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 광해군 일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충이라는 신하는 광해군에게 집에서 꼭 무슨 음식을 갖다가 그중에서도 잡채, 그 잡채는 지금 잡채와는 조금 다릅니다. 당면이 없던 시절이니까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서 만든 요리죠. 그 잡채를 광해군에게 그 계속 갖다 바쳐서 그 호조 판서 자리를 따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잡채 판서, 잡채 상서란 말도 하는데 이번에 이 사태에도 보면 그 김영재 원장인가 하는 사람 부인 지금 구속돼 있는 박채윤이라는 사람이 제이콥스 메디칼인가의 대표인데 그 안종범이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요즘 신라 호텔의 보양식이 아주 좋던데 불도장 그거 모시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식이 그러니까. 그 뇌물로 쓰이기도 그치. 한 거죠. 뭐 먹으러 와라 뭐. 근데 이게 음식이 또 원한의 음식도 있습니다. 개성분들이 그 조랭이 떡국이라는 거 먹잖아요. 그 조랭이 떡국이라는 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데 땅콩같이 생긴 그게 뭐냐면 고려 사람들이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니까 이성계한테 이제 당하고 그 조선 시대가 열리고 나서 그 한이 맺혀가지고 떡국을 만들 때 이성계의 목을 누른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 조랭이 떡국을 만들었다는 진짜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게 참 그 소통의 수단도 되지만 원한을 푸는 수단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전통 관련된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기엔 안 그렇지만 좀 제가 미련하게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 미련한 사람이 떡을 좋아한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떡을 좋아하니? 해서 저 떡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통 음식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어떤 그 전시 감독을 한번 할 때 그 떡을 100가지 떡을 이제 한국의 떡을 연구를 해서 떡 책을 만들었는데 다 실제로 만들고요. 떡을 한 20분의 선생님들이 그 100개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떡이 종류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처음 나와서 첫 번째로 이 떡을 하는 게 이제 백설기, 100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이 나오면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100일날 하는 떡이 다르고 도래하는 떡이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도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지금은 제가 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꼭 생일이면 어머니가 그 수수 팥떡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 이렇게 동그랗게 수수를 뭉쳐가지고 팥을 하는데 팥은 맛있는데 속에 그 씁쓸한 게 너무 싫었어 저는 그 수수가. 지금은 그게 참 맛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나이는 오이지가 맛있어지는 나이래요. 근데요. 어렸을 땐 진짜 싫어했잖아요, 우리. 맞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이지가 맛있어졌어. 어때 오이지 맛있어요? 저는 아직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나 괜히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팥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엔 팥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고 무슨 팥빵 뭐 팥 도나스 이런 거는 안 먹었거든요. 무슨 양갱도 그렇고. 근데 예, 어느 순간 이
부록을 넘어서니까 이게 갑자기 맛있어지더니 요즘은 그래서 무슨 팥 들어간 거 이런 거 먹는 게 예전에 없던 습관인데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팥은 원래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딱 갈려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떡을 보면 그 생일날 그 떡을 줬던 것도 유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생신에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보면 보름날 먹는 떡이 있고 뭐 또 백중에 먹는 떡이 있고 그리고 뭐 진달래 그렇죠. 그 요거 있잖아요. 뭐지? 그 달콤한 거. 화전 같은 게. 그걸 보면은요. 24절기에 떡이 다 달라요. 그럼요. 그 떡이 뭐라 그럴까? 그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제일 좋은 재료를 씁니다. 우리 음식의 기본 철학이 제철 음식입니다. 재료예요. 제철에 나오는 재료를 써서 떡을 하는데 모든 떡에 기복적인 그런 뭔가 그 소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죽지 말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첫 돌을 안 하고 둘째 돌부터 했다나 하도 애들이 죽어가지고 뭐 옛날에 그랬다라는 얘기 제가 다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떡을 아주 흥미롭게 제가 그 이제 100종류의 우리나라 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인절미라고 하는 거하고 단자하고 차이를 아세요? 인절미는 찹쌀로 해서 거기 위에다가 콩이나 팥이나 이런 가루를 묻히는 거잖아요. 단자는 이걸 만들 때부터 그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단자다 하면 은행을 다 빠서 그 떡을 그 찹쌀을 반죽을 할 때 처음에 그 은행을 넣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하면서 알았죠. 은행 단자하고 인절미하고 뭐가 다른? 인절미는 속은 똑같고 껍질만 다른 거예요. 근데 단자는 속도 다르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우리 떡이. 정치 성향하고 음식 기호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최근에 미국에서 온라인 배달업체, 우리 치면 뭐그 배달의 민족 같은 데가 그 쭉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그 연구를 했는데요. 이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쭉 그걸 분류를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고기가 많이 들어간 햄버거를 좋아하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베지 햄버거, 소위 야채가 많이 들어간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쪽이 좀 좌파네. 우리도 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홍보위원장 할 때부터 쭉 봤죠. 이제 야당도 봤고 여당도 봤고 그 차림새는 달라요. 네. 김 보자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당하고요. 네. 여당이 훨씬 더 잘 입어요. 잘 입고 입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고 네. 남자 의원들도 머리를 빗고 다니죠. 그 야당은 절반 정도는 머리를 빗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 설마요. 뭐 고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려고 하면서 제가 그때 뭐 어렸을 때인데 뉴스를 쭉 보는데 어느 날 원래 약간 좀 귀를 덮게 장발이셨잖아요. 어느 날 귀를 딱 파고 되게 깔끔하게 하고 나오셨길래 사진에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 설명이 기자가 왜 이렇게 머리를 뭐 하셨냐고 하니까 그 지면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보좌관들이 1년 전부터 깎으라고 성화를 했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 깎았다. 이렇게 깎으니까 좋아 보이냐 해서 이제 좋다는 기사를 났는데 저는 그 기사가 저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정말 김근태 의장님 이번 선거에 어려우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는데 왜냐하면 외모라는 게 본인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머리 깎는 정도는 외부 컨설턴트한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수용이 돼야 되는데 머리 깎는 것도 수용이 안 되는 분 같으면 다른 모든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고집이 얼마나 완강하실까. 근데 하여튼 이 헤어스타일 가지고도 뭐 제가 전에 같이 있었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말 안 돼요. 뭐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듣는 데다가 이걸 왜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김근태 의원님은 저도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인데 그분들은 외모에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야권은 대체로 과거에 운동하던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아주 뭐 시민사회에 있던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소에도 모양에 신경을 쓰던 분들이 아니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그래서 대체로 여권은 보면 뭐 관계에 있다든지 법 쪽에 있다든지 그것도 좀 윤택한 쪽에 또 뭐 재계에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송영길 의원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봬도 그렇게 깔끔하시네요. 저는 오늘 머리도 안 감고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입는데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입고 씻는데.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옷들을 입고 다녀서 제가 물었어요. 그 옷은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호호호호호호 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문해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옷을 주문해서 입어요? 입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입어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요? 그때 사이즈만 하면 모양이 맨날 똑같대요. 이렇게 자켓 속에다 뭐 티셔츠 하나 입고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자켓을 입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켓들을 다 이렇게 색깔들을 알록달록 이렇게 단색들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색이 파랗다고 파란색을 입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자들이 다 파란 걸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적어도 국회의원분들은 옷을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다양하게 입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는 것 같이 여자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구두를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같이 뭐라 그러시냐면 편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이쁘고 편해야 돼요. 그리고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높은 구두 신어야죠.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정치인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저희 당 대선 후보 두 사람이 같은 메이커 안경테를 쓰시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서 안경테가 70만 원이다 이런 게 기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경테 70만 원이 물론 싼 가격은 아니지만 3, 4년씩 쓰는 거고 기호품이고 하다 보면 그리고 하여튼 이제 정가가 70이고 실제로 사는 가격이 훨씬 낮을 텐데도 이런 게 기사에 나오니까 이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나오는 거 나온다고 해서 이걸 벗어버리면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느 장관이 외국하고 무슨 제휴 계약을 맺는데 그 몽블랑 만년필을 썼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를 하고 있는데 그 장관이 몽블랑 만년필을 쓴 게 그게 기사가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빨간색하고 까만색 플러스 펜만 쓰셨다는 것도 기사로 났었어요. 그건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그걸 썼다는 게 기사였는데 하여튼 저는 뭐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각자가 취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비싼 옷을 입으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는 머리를 채우고 뭐 가슴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들의 그 스타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많이 입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많이 입어보게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요. 물론 멋쟁이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요새 옷들 참 싸거든요. 한국 옷들. 동평화시장이나 제일평화시장 같은 데 가면 여자 옷들 정말 너무 싸게 너무 잘 만들어요. 야당에서 눈에 띄는 의원이 좀 있으세요? 야당에서 눈에 띄는 의원님들이 일단 스타일이 멋진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고 그 원단이 좋은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실명 공개 한번 하시죠. 해볼까요? 이 원단에 집착하시는 그 여성 의원들 중엔 대표가 제가 보기엔 박영선 의원님이에요. 옆에서 같이 국조를 거의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만져보면 맨날 캐시미어예요. 근데 캐시미어인데 이제 스타일은 굉장히 고정돼 있죠. 근데 저 같으면 박영선 의원님 체격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즘에 그 여자들 옷들이 상체가 좀 길고 약간 박스하게 나오는 이런 옷들은 키 큰 사람 아니면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울릴 텐데 항상 바지에다가 이렇게 짧은 자켓을 입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옷 굉장히 좋은 옷 입으시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정말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체적인 조건도 너무 좋고 얼굴도 너무 예뻐요. 근데 옷에 정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선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 비서들이 사온대요. 그 인터넷하고 똑같은 거야. 여자가 옷을 안 입어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잔소리를 계속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유은혜 의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자들도 그러지만 우리 당에서 제일 예쁜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우리 마포에 있는 그 옷 맞춤집이 있어요. 그다지 비싸지 않는 참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소개를 해서 이제 옷을 2벌인가 3벌을 맞췄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그 본청에서 그 대정부 질의하는데 나갔는데 그날 새로 그걸 찾은 옷을 딱 입고 나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옷 하나 바꿔 입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그 옷 하는 그 디자이너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국회의원 역을 하는 탤런트인 줄 알았다고. 예뻐요. 화장만 조금 신경 쓰고 그리고 옷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의원님도 거기 가서 옷을 맞춰 입으시고 다들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우리 당에선 제가 보기 여성 의원 중에서 제일 좋은 구두와 제일 멋쟁이 옷을 입고 가장 정말 고급의 옷을 입는 분은 김영주 의원이에요. 여성분 중에서 그분도 키가 크고 그리고 아주 그 원단만 좋은 게 아니라 옷 자체가 브랜드가 아주 좋은 브랜드의 옷들을 입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딱 보면 알아맞추죠. 토즈 신으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러지? 어떻게 알아? 깜짝 놀라면서 이거 알아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저같이 뭐 디자인을 해서 평생 동안 이 디자인 업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저는 뭐 많이 입어보고 많이 알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옷이나 신발이나 자기 차림에 돈은 좀 써야 돼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안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6대 국회 때 점퍼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아 진짜? 하도 그러시니까 한 번은 박 대통령이 제발 저 그 구두 좀 신고 나 어디서 그 다니라고. 기사를 본 적 있어.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대. 그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별명이 검정 고무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국민운동 이런 걸 하시면서 국민복 같은 거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굉장한 컬렉터께서.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일관성이 사람이 그리고 젊었을 때 그 말하자면 국민운동 요즘으로 치면 시민사회 운동이죠. 작은 국민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다 국회에 진출했다고 내가 어떻게 구두를 신고 가느냐. 그래서 그냥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냥 국회에 그 나중에 일입니다만 그 유시민 의원이 국회 그 청바지 입고 캐주얼하게 갔다가 그 말썽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원조가 있었는데 그냥 뭐 옷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뭐 국회의원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정치인들.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제가 30대, 40대까지는 포멀하게 정장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정장 입기가 싫어졌어요. 스커트 정장을 투피스를 따박따박 입고 다녔는데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40대 한 초중반부터는 캐주얼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 정장 같은 자켓을 입지만 항상 세미 캐주얼로 저는 입고 다녔다가 이제 그 정장 자켓도조차 싫어서 몇 년 전에는 다 누굴 줘버렸어요.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포멀한 옷을 입을 일이 없다 해서 50대 후반에 가면서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정장 옷. 한 벌짜리 옷은 이제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엉뚱당치도 않게 국회를 들어온 거예요. 정장이 없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옷을 사야 되는데 우선 시간도 없지만 이제는 뭐 제가 돈을 잘 벌 때 같이 옷을 비싼 옷을 그렇게 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동네를 이제 처음으로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만 사요. 저는 뭐 맞춤집도 있고 이제 뭐 기성복집도 있고 이렇게 기웃거렸는데 요새 와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아 옷을 너무 잘 만들어요. 싸고 기성복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옷은 특히나 돈 많이 들일 거 없이 그냥 한두 해 입고 유행 바뀌면 또 새 것도 입고 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환경운동 하는 분들은 이 뭐 옷 쓰레기 유니클로니 이런 맞아. 데들 때문에 옷 쓰레기가 너무 많아진다고 맞아, 좀 맞아, 걱정을 맞아.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아무튼 정치인들 밥 좀 먹고 다녀야 됩니다. 뭐 비싼 밥이든 싼 밥이든 그 나폴레옹 시대에 그 유명한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폴레옹을 전개에 데뷔시키기도 했고 또 그 나폴레옹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뭐 정권이 9번 바뀔 동안 자기
자리는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외무장관도 했고 외교관 영국 대사도 했고 이런 분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그 비인의 그 나폴레옹 때문에 이제 프랑스가 패전국이 되고 그 후사를 위해서 이제 그 비인에서 회의가 열렸죠. 왜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은 없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회의인데 이 탈레랑이 나폴레옹에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능한 요리사를 붙여주면 내가 좋은 회담 결과를 갖고 오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미식 외교를 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비인 회의에서도 정말 프랑스가 패전국이니까 할 말이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뭐 그 음식으로 와인으로 그 사람이 샤또 오브리옹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 그 저기 샤또를 5대 샤또 중에 하나였던 그 나중에 이제 샤또군요. 5대 샤또가 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그 회의는 회의를 춤추게 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패전국인 프랑스가 뭐 그 나라들하고 그 성전국하고 뭐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게 한 게 그 탈레랑인데요. 아무튼 그 탈레랑은 음식으로 시대를 좌지우지한 사람이죠. 뭐 그렇게 좋은 식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통령처럼 혼자 밥 먹지 말고 좀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에 또 도움이 좀 될까요? 일본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막사발로 쓰던 것이 다완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차를 마시잖아요. 저도 여기서도 말차를 가끔 해 먹는데 이 말차가 잔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발이죠. 그 이제 유명한 집 좀 전통 있는 집 가면은 뭐 8명이 가면 8개 막사발이 나와요. 다 달라요. 막사발 한 개 1억씩 합니다. 이도당 같은 거. 그런데 그 막사발을 받아서 말차를 이제 한 잔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의가 첫 번째가 그 사발을 칭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게 시작이에요. 일본식 다도의 네. 시작이에요. 이게 이 막사발을 딱 받고는 이 사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 이거는 뭐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라는 게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차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뭐 이게 사스마야키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음식이라는 것이 정치 얘기나 뭔가 서로 이해관계 얘기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서로 겉돌면서 이 나선을 형을 그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음식 외교라는 것은. 그 막사발 말씀하시니까 일본의 미식가 중에 기다오지 로산지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릇이 음식의 기모노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백자 이런 걸 다 배워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미식가이면서 일본 도자기의 인간 국보가 돼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인간 문화재가 된 거죠. 나중에 본인이 그것도 반납해 버리는데 그래서 그 양반 때문에 그 일본 말로 모리스케라고 그러는데 이 음식과 그릇의 조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음식이 지금 상당히 세계화된 거라고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우리가 뭐 그 그릇이라는 게 음식의 완성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우리 이 황교안의 제사상은 어떡하죠? 탄핵 제사상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때요? 김선우 보좌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국회 앞에서 뭐 자유한국당은 아까 전에 이제 사과하고 사과 철회하고 이걸 보면 5%일 때 사과했고요. 15%를 회복하니까 이제 사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나가는 건데 이게 뭐 지지율 15%면 그게 무슨 당이냐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도 15%였을 때가 많기도 했거니와 지금 대권 후보 다 합해서 1%가 안 나오는데. 네 그렇긴 하지만 당 지지율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황교안 이 선수로 등장하면 금방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그게 환상이라는 환상이 있는데 하여튼 15%면 750만 명입니다. 이게 15%라면 되게 얕은 지층 같지만 750만 명이 자기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뭐 사과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5%일 그게 때 유권자만 갖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권자만 갖고는 그렇게 안 되지만 75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뭐 줄여도 뭐 한 80%는 봐야 되니까 최소한 500만 원 넘는 성인들이 그 자유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서 저는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무려 4천만이 넘는 국민들은 지금 특검이 연장돼서 이참에 뿌리를 뽑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쵸. 어떤 보복이나 무슨 가해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누군가 신창원 같은 사람 탈옥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영철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서 어떻게든 그 진범을 잡으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여론전을 일으키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죽여야 된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에서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건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인 건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지지하는 것은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적으로 원한을 복사하자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누리당 무슨 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였고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한번 짚어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게 될 테니까 이런 분노가 있는 상태인데 야 법적으로는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시 상태인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비상 상황인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지금 인용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헌법의 가장 기본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지금 상식이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 특검 연장도 그런 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지 이 법 전문가들이 이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 건데 저희가 거기서 같이 법 논리로 싸우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해야죠. 이거 저희가 이 분노를 그냥 뭐 법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걱정이 좀 많이. 이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참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더문캠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그 이름을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 일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나 그제해서 지난주 말에부터는 굉장히 많이 바빴는데 오늘 원래 10시에 우리 발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 오셨고 같이 했는데 벼랑간 이제 어제부터 이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오늘 황교안이 발표한다는 거를 국민의당이나 지금 얘네들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그걸 전날부터 행사를 시작한 거고 우리 당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듣고도 그냥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큼 뭔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아침에 통보한 모양이더군요. 아니 근데 어제를 눈치챘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 모여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뭐 눈치는 저도 최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뭔가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사실 그래서 10시에 발표하려다가 빨리 오늘 발표를 안 하면 또 이제 앞으로 뭐 뉴스를 새로 이제 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이제 못할 것 같아서 그럼 9시 반으로 땡겨서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30분에 사실은 더문캠에 대한 로고랑 활용 방법이랑 그리고 동영상 2개를 간단히 만들어서 오늘 9시 반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벼랑간 10시에 하기로 한 발표를 9시 반으로 알고 땡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당기는 바람에 우리는 사실 아까 발표를 안 했으면 또 그냥 기회를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참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이제 기사에 제일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이라는 한글로 쓴 글씨가 이곳을 180도로 돌리면 곰이 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에 로고 만들면서 그 사실을 알고 곰을 캐릭터로 쓰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니까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니까 항상 곰이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곰이 힘이 센 줄 알았지만 좀 둔하진 않는가? 근데 그 곰의 일격은 유명합니다. 일격이 얼마나 무서운 일격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둘이 딱 붙으면요 사자가 이제 양발을 쓰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계속 곰이 당해요. 가드를 못해요 잘. 그리고 곰이 치려고 오면 사자는 빠져버리고 곰은 몇 번 때리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돼요. 이 발톱에 이제 상처를 입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끝까지 곰이 기다려요.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옆으로 또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자가 지쳐요. 약간 힘이 빠지면서 이제 빈틈을 보이면 들어가서 그냥 사자 입을 곰이 그냥 전체를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잇몸이랑 이게 너덜너덜하게 떨어지면서 바로 굴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곰이 계속 그래요. 곰이 호랑이랑 싸워도 끝까지 버티다가 이겨요. 그러니까 있는 힘이 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굼뛴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버텨. 이 지구력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렇다면은 고무로 가도 되겠다.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막을 제가 볼 때 정말 그렇게 터지면서 그렇게 뜯기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당권을 안 놓치고 원하던 사람한테 딱 넘겨주면서 지금 우리 당을 살려놨다라는 그 상황이 마치 진짜 그 지구력 있는 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이 되는데 뭐 어떻게 딱 맞지 않습니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긴 어렵죠. 그리고 문이 또 영어로는 달 아닙니까? 근데 별은 자기 스스로가 빛나는 그런 이제 행성이지만 달은 남을 비추죠. 그래서 달같이 은근하게 부드럽게 국민들을 비춘다면 저는 그 문씨 성이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오늘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벌써 곰이란 얘기 그리고 그 이제 더자를 왜 문 앞에 붙였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2012년에 그 문재인 준비 오래 했다라는 것, 더 강해지고 더 준비가 많이 돼 있다라는 것과 지금 2017년에 그 새롭게 보이는 문재인의 또 다른 면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발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그저께부터 이제 조금씩 그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선 다른 후보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냥 어차피 우리가 경선을 페어하게 해야죠.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쪽에는 또 정말 열혈 지지자분들이 SNS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죠. 우리보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또 우리 캠프에는 또 제가 나이는 많고 그렇지만 경험이 좀 있는 그런 홍보 전문가가 또 하나가 확실하게 있다는 게 또 우리 캠프에 그 장점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 가서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어떤 분들이 후보가 되든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신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제가 그분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한다고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되죠. 근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당에 들어왔고 대선을 치르려고 들어온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서야 제가 들어와서 2년 만에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SNS도 저는 그 트위터는 안 하고요. 페북만 하는데 제가 한 일들을 또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페북에다가 그 홍보물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이 탄핵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정권 교체 같이 해야 되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봐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뭐 곰 이야기 하던 끝이니까 곰은 선한 이미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곰은 요령을 피울 줄 모르고 그야말로 꼼수를 피울 줄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문 전 대표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곰같이 정권 교체라는 큰 그 목표를 향해서 뭐 곰같이 묵묵하게 꿋꿋이 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애 보좌관도 제가 손혜원 의원실 직원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방금 손혜원 의원님 하신 말씀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이고 민주당의 그 중앙당의 홍보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 무슨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야 더문 캠프 한번 만들어봐 뭐 해서 뭐 색깔은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공인으로서 그런 건데 지금 하시는 것 지금 손혜원 의원은 이미 홍보위원장 자리에 내려온 지가 한참 됐고 그 뒤로도 꽤 오랜 휴직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더문캠의 홍보 부본부장으로 그것도 본부장으로 예종석 본부장이 계시고 부본부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거고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권 주자들 본인과 생각과 정견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선의 경쟁을 벌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서로 장려해야죠. 지금 다른 후보들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돕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공개적으로 돕고 있고 일정도 같이 가시고 하는 게 다 이게 정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났는데 야, 너 지난번에 누구 도왔지? 그러니까 넌 다음번에 공천 없어라고 만약 당선된 사람이 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겠지만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중립을 지킨다? 달리는 기차는 이 좌우가 있습니다. 중립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고 자기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지하는 행위고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위인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왜 당신이 중립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치인에게 묻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게는 세금을 받고 행정을 중립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항상 팔을 나눠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저를 좋아하셔서 그래요.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시고 제가 당을 위해서 어떤 이 홍보 관련된 일을 했고 그것이 이제 총선에서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고르게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이 문캠 쪽으로 벼랑간 확 쏠리면서 이제 거기서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네. 고르게 당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려고 제가 주말에도 많은 댓글들을 이제 다루셨는데 제가 그 딴 때는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끝까지 설득을 하고 제가 이 당에 왜 왔는지 제가 왜 정치권을 왔는지까지도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본인 얘기들만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대화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난감했었는데 그렇게 뭐 더 이상 뭐 드릴 얘기는 없고 저 하여튼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은 과열됐지만 저는 금방 다시 뭉칠 거라 생각하고 누가 그럼요. 후보가 되든 그럼요. 뭐 지금 정권 교체에 반한 행동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되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만 있으면 저는 지금은 각자의 페어플레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우리 편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편이 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조금 경선에서 다르다고 해서 우리끼리 얼굴 붉히고 서로 하면 안 되죠. 벌써 지금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지지자가 안 되면 심상정을 찍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들을 그렇게 하시면 그게 우리 지지자 진정한 지지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같은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우리 편하고는 싸우지 않을 생각으로 이제 몇 가지 조치를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위를 나가야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또 아니면 주중에 우리 교수님 오시면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끝나고 거기 그 백드롭 앞에서 한번 하죠? 예, 좋습니다. 네네네. 거기 앞에서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좋습니다. 거기서 한번 하죠. 잘 나왔던데 그 앞에서 하면 재밌었어요. 그런 백드롭 처음 써봤어요. 오늘 제가 처음 해본 게 백드롭은 항상 이제 그때 이슈를 갖고 이제 집어넣고 하는데 캠프에 돈이 없잖아요. 지금 경선까지는 문 대표님 책 팔아가지고 캠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바꿀 게 아니라 이걸 좀 오랫동안 그 백드롭은 이 정도 크기 되면 한 30만 원 돼요. 그래서 쓸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그 왜 그 셀레브레이트들이 왜 어디 무슨 영화 시사회 같은 데 가면 앞에 포토존이 있잖아요. 포토존에 이렇게 이제 격자 무늬로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브랜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앞에서 찍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야. 여기 앞에서 찍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도 로고가 보이면서도 이제 이렇게 사진도 좀 넣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엉뚱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포토존은 좋은데 제 아는 기업인 중에 좌우명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찰청 포토라인 말이죠. 누구지? 몇 번 서본 사람이죠? 아니,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 근데 친구는. 왜요? 그게 자기 주변에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걸 보더니 자기는 평생에 거기 갈 일은 안 만들겠다. 그 훌륭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 포토존은 뭐 많이 서야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다음번에는 우리 내일이네요.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주 이제는 이 페북 라이브 이제 카메라도 하나 살 거고 우리가 이렇게 자력으로 우리 방송을 이렇게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장비를 잘 차곡차곡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